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남광우라고 합니다. 미국 취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취업이라고 하면 한국 취업하고 미국 취업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있고 어떤 구직자가 있어서 둘이 매칭이 돼갖고 서로 상호 조건이 맞아서 일을 하면 그게 취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할 때 한국이든 미국이든 개인적으로 취업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아까 뒤에도 뭐 국제조세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여기 회계 쪽에도 오랫동안 계셨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개인 능력이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미국에 취업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에 있는 기업하고 매칭이 되면 될 거고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미국에 있는 기업하고 매칭이 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디서 취업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내 개인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인터뷰를 하고 기업에서 오케이를 하고 연봉 협상을 해서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자. 그러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취업이니까. 근데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취업을 하시려면은 개인 능력과 기업 매칭보다 어쩌면 5배, 10배, 심하게 말하면 진짜 20배, 30배, 100배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자 이슈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고 기업이 나를 뽑아서 일을 하면 그냥 그만인데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내가 오늘 인터뷰를 해가지고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해서 미국의 어떤 회계법인에서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업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취업이 됐다고 보지만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면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취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비자도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 절차와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아닌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뭐 호주든 아니면 뭐 싱가포르든 다른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해외 취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자꾸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개인 능력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을 가려면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고 뭐 미국 자격증을 따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기업 매칭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기업이 매칭되면은 대가를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비자 이슈예요. 그래서 이 비자를 놓치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경력이 있고 잘나고 미국 회사에서도 오케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미국에 가실 수조차 없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미국의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유학생들도 3학년, 4학년 때 인터뷰를 갖고 다 오케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딱 비자 이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미국이란 나라에 가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는지가 먼저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취업에 적합하면 될 거고 기업 매칭은 지금 말씀드린 비자 스폰서를 해주고서라도 한국인을 뽑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 기업이나 매칭이 돼봤자 그 기업에서 비자를 스폰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미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어야 된다? 반드시 나를 비자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의사도 있고 그거에 모든 것이 적합한 회사로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하려면 비자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많이 미국 취업을 조금 이렇게 리서치 해보신 분들은 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변호사로서 한 3가지 정도 내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루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루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한 3가지, 4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루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비자라고 하는데 비자는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이민이 있고 이민이 있죠. 다른 하나는 이민. 이민은 아예 그냥 그린 카드를 받아버리는 거죠. 영주권. 그렇죠? 영원히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는 게 있고 영주권은 아니지만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내가 뭐 관광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필요한 게 비자고 그렇죠? 그 비자의 종류에는 A서부터 G까지 해서 뭐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둬볼 만한 비자가 J1 비자죠. 일단은 뭐 이스타 90일 무비자 B1 비자, 관광 비자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일할 수가 전혀 없고요.
일을 하면은 불법이 됩니다. 가서 돈을 받거나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비자들이고, J1 비자라는 거는 아까 지금 우리 두 분이 여학생분하고 남학생분하고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그때 받았던 비자가 아마도 J1 비자일 거예요. 대학생이 미국에 가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딱 하나, 이 J1 비자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다른 비자를 받고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그건 불법일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는데, 이 J1 비자는 뭐냐면은 문화교류 비자라고도 하고 인턴 비자라고도 하고 뭐 교환 비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에 있는 누군가가 1년에서 또는 6개월 또는 맥시멈 1년 6개월을 뭔가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예, 연수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끝나면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경험을 니네 나라에서 조금 더 펼쳐라. 뭐 어떤 이런 취지의 익스체인지를 전제로 하는 비자예요.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K무브든 무슨 웨스트 프로그램이든 전부 다 해외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명목으로 미국으로 뭐 수백 명이 취업을 했다라고 했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J1 비자거든요. 100% J1 비자인데 저희도 J1 비자로 뭐 100명 이상 1년에 미국으로 보내고 있지만 J1 비자는 취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턴이고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물론 이 J1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1년 또는 6개월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아까 우리 학생분처럼 취업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서 뭐 그 회사에서 내가 그러면 내가 너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한번 정규직원이 돼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딜을 해서 정규직 비자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 국무성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리스트릭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좋지 않게 봐요. 왜냐하면 J1은 1년 갔다가 다시 니네 나라로 가가지고 미국의 선진 문물을 니네 나라로 전파하라는 건데 와가지고 취업을 해버리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본인 능력이니까 불법도 아니고 가능은 하죠. 자, 그때 이제 내가 J1을 통해서 정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뭐냐면요, H1B라고 하는 비자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모르셔도 H1B라고 하는 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취업을 했다, 한국 사람이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99명, 98명은 전부 다 H1B를 받은 겁니다. 예. 나머지 한두 명은 뭐냐면 이제 영주권을 아예 처음부터 받아버렸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비자들이 있습니다. 뭐 5원 비자라든지 뭐 예술 비자라든지 아주 특별한 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별한 비자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98%, 99%는 다 취업이라고 한다면 H1B라고 하는 거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학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가요. 뭐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3년 동안 로스쿨을 끝내고 나서 내가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처음에 하버드 로스쿨을 갈 때는 F1 비자를 받습니다. 학생이니까 공부하러 간 거죠.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 1년 차가 끝나면은 3개월 썸머 인턴을 합니다. 그때 로펌에서 돈을 준단 말이죠. 원래 학생은 돈을 받을 수가 없지만 외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CPT라는 걸 신청을 해서 CPT 어프로벌을 받아가지고 외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템퍼러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면 OPT라고 하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 피리어드를 통해서 내가 졸업하고 1년 동안 또 STEM 전공들 뭐 사이언스나 뭐 그다음에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그 이공계 전공들은 3년까지 OPT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받으면서 졸업하고 나서 1년에서 3년까지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OPT가 끝나면 그러면 내 신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OPT가 끝나기 전에 내 신분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H1B라고 하는 비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 뭐 MBA를 갔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동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 내가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OPT를 받습니다. 그리고 OPT가 끝나기 전에 내 비자가 뭘로 바뀌어요? 반드시 H1 비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유일한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J1을 가서 100명 중에 뭐 한 10명 또는 5명 정도가 H1B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일단은 이 H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학년 때 J1을 갔다 그러면 H1B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3학년 때 갔다 받을 수가 없어요. 4학년 2학기 때 갔거나 졸업을 하고 가야지만 내가 H1B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H1B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공이 매칭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학부에서 졸업했던 전공 또는 석사 때 했던 전공과 내가 가서 일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가 매칭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죠.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내가 3학년 때 한국 CPA와 미국 CPA를 전부 다 패스를 해서 내가 회계 법인하고 인터뷰를 해갖고 오케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H1 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대요. 회사에서. 그런데 내 전공이 뭐예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은 회계법인이나 회계 쪽에 일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전공입니다. 회계사가 꼭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변호사가 아무리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도 어프로벌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학을 간 학생들, 특히나 조기 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많은 유학원들이 학교만을 얘기했지 전공까지는 디테일하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하는 전공이 뭐냐면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 폴리티컬 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이제 인문학들, 그죠? 심리학, 사이콜로지, 필라소피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하버드를 나왔건 예일을 나왔건 아무 회사에서도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H1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 전공 매칭을 해야 되는데 필라소피다? 그러면은 철학이 꼭 필요한 회사 직무를 찾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학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신문사 정치부 기자? 뭐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있겠지만 미국 신문사 정치부 기자를 몇 명이나 뽑겠어요. 특히나 그것도 외국 애들을.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전공이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미국에서 그러면 어떤 전공들이 취업이 잘 되는가? 그거는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전공들이 H1 비자가 많이 잘 나오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건 뭐 철학을 전공했건 회계를 전공을 했건 어쨌든 회사하고 나하고 오케이를 해갖고 인터뷰에서 오케이가 됐으면 그냥 끝난 거란 말이에요.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오케이가 다 됐는데 그래서 HR에선 얘를 뽑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의 지금 신분이 학생이다 또는 한국에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리걸팀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리걸팀에서 이 사람의 이력서를 딱 보는 순간 얘 전공이 지금 심리학인데 그럼 비자가 안 나와. 그냥 바로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는 능력도 뛰어나고 회사도 매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돼요. 취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를 받아야 되니까? 이 H1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단 학사학위가 있고 전공이 있고 이 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시기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죠. 두 번째, 인원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또 이슈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걸림돌이죠. 사실 학사는 우리가 웬만하면 있으니까 이거는 무시하자고요. 학사는 뭐 대학교, 한국 대학만 나오시면 되는 거니까는요. 근데 이제 전공은 좀 이슈죠. 전공은 내 옛날 20년 전에 졸업한 대학의 전공이 이제 와서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입니다. H1B라는 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전 세계의 모든 외국인들이 받아야 되는 비자예요.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도 H1, 일본 사람도 H1, 그죠? 독일 사람도 H1. 다 똑같이 H1 비자를 받아야지만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가 보통 우리는 6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더하기 3년. 그러니까 이제 뭐 맥시멈 6년인데 뭐 그 사이에 한국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기간은 또 빼기 때문에 7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비자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H1B의 신청이 언제 들어가냐면 매년 4월 첫째 주 딱 한 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이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7월 중순인데 오늘 어떤 분하고 저희가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가 됐습니다. 네,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공을 봤더니 회계예요. 뭐 전공을 봤더니 뭐 로예요. 그래가지고 로펌하고 어케이하는 펌하고 다 매칭이 돼서 연봉 협상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비자 진행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자를 뭘 받아야 됩니까?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기다려야 돼요? 지금 올해는 다 끝났어요. 네,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
2018년 4월 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오늘 뽑아놓고요. 지금 한 8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일을 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3월 둘째 주서부터 이제 서류를 만들어갖고 신청을 해갖고 4월 첫째 주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거든요. 미리 보낼 수도 없어요. 미리 보낸 건 다 반송됩니다.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에 딱 이민국으로 보내가지고 이 이민국에 들어간 서류가 전부 다 오케이가 되면 좋은데요. 이게 뭐가 제한이 있냐면 인원 수의 제한이 있어요.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쿼터를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몇 명이냐면 85,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 해서 85,000개를 1년에 주는 거예요. 취업할 수 있도록. 그죠? 여기서 석박사 쿼터가 2만 개고 학사 쿼터가 65,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사를 하신 분들, 미국에서 석사를 하셨어야 돼요. 미국에서 석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2만 명 안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추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서 혹시 떨어지면은 또 학사들하고 다시 한번 또 추첨을 합니다. 이게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면 3대 1 정도가 돼요. 미국 경기가 안 좋을 때는 4월 1일 날 넣어도 되고 마감이 안 되니까 85,000개가 남아있으니까 5월 달에 넣어도 되고 10월 달에 넣어도 되고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승인이 나면은 언제부터 일할 수가 있냐면 원칙적으로 10월 첫째 주서부터 10월 1일서부터 리걸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능력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한국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영어 능력을 높여가지고 플러스 커리어 회사를 통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와 매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취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회사도 한국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겠죠. 왜? 지금 인터뷰해갖고 내년 10월에 들어올 사람을 누가 지금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인터뷰를 한다면 내년 한 2, 3월에 몇몇 회사들 한 6개월은 기다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비자 이슈 때문에 아무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거니와 물론 내년이 돼도 같이 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뽑아가는 미국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비자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경력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J1이라는 게 있었고 F1이라는 게 있었고 H1이라는 게 있었는데 J1을 통해서 H1을 받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고요. 리커멘드 하진 않지만 J1은 원래 갖다 돌아야 되는 것 때문에 취업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F1에서 H1으로 바뀌는 거죠.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취업했다 그러면 F1, OPT, H1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하버드를 가건 UC 버클리를 가건 UCLA를 가건 전부 다 F1, OPT, H1이에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중간에 F1에서 OPT, H1을 건너뛰고 이걸 안 하고 갑자기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사랑에 빠졌는데 마침 그녀가 또는 그놈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주권을 받아버리면 OPT고 H1이고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디로 가버리는 거? 이민으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전공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전공은 H1일 때만 학사냐, 전공이 뭐냐, 언제 넣어야 되냐, 뭐 이게 추첨이 됐냐 안 됐냐 이슈가 생기는 거고 영주권을 딱 받는 순간에는 그때는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차별이 생기는 겁니까? 미국 애들은 이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오늘 인터뷰해서 오늘 오케이 되면 내일 출근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4학년 2학기가 되거나 4학년 졸업할 때쯤이 돼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지금은 많이 안 물어봅니다. 제가 처음에 2008년, 2007년 됐을 때 학생들이 H1 비자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H1 비자가 전공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4학년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취업 시스템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안 낸 것도 있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노동법, 이민법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공을 바꿉니다. 석사를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파이낸스로 바꾸고 회계로 바꾸고 IT로 바꾸고 그쪽에 H1이 잘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M1 비자, L1 비자 있는데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예요. 뭐 삼성전자에 뭐 내가 뭐 여기 뭐 임원인데 미국에 뭐 삼성전자 법인장으로 간다든지 그럴 때는 L1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M1 비자는 이제 약간
그 노동직들, 그러니까 플러밍을 한다든지,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을 일정 부분 받고, 근데 이제 M1에서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비자입니다. 뭐 우리랑은 조금 뭐,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J1으로 갔다가 H1으로 가는 방법 하나, F1으로 갔다가 H1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 아니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는 거 세 가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면 한국에서 내가 대기업에 가셔가지고 또는 한국의 어떤 기업에 가셔서 임원급이 돼서 파견을 가서 L1 비자로 가시는 거.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해버리는 거죠. 미국 사람하고. 예, 그러면 1순위입니다. 가족 이민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취업 이민, 여기는 이제 취업 이민을 주로 써놨는데,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시죠. 예, 앞으로 오십시오.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뭐 NI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IW. 그러니까는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아주 특허가 여러 개 있다거나 또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뭐 논문을 여러 개를 썼다, SCI 논문을 여러 개 썼다거나 그러면 미국의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제 NIW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석사나 학사를 가지고 내 전공과 매칭이 되는 어떤 기업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그 기업에서 이제 스폰서를 통해가지고 지금은 영주권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H1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3대1, 경쟁률이. 예, 그런데요. 영주권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부 다, 학사기자들이 영주권을 진행할 때 몇 년이 걸렸냐면요. 한국 사람이 몇 년 걸렸냐면 그때 한 8년 걸렸어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 한번 들어가면 옮기지를 못하거든요. 나올 때까지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회사 스폰서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는 8년 동안 그 회사가 망해서도 안 되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영주권인데, 그래서 악용 사례가 많았어요. 예, 뭐 노예처럼 막 부려먹고 한국 사람이 한국 회사에서. 그런데 지금은 영주권은 지난 20년을 바라봤을 때 아마도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쉽게, 예, 뭐 제일 쉽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나 2순위나 학사학위나 3순위나 지금 거의 다 동일하게 2년 정도면 지금 영주권을 다 받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H1보다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미국 내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다. J1을 통한 거, 학생으로 가가지고 CPT, OPT,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예,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기초로 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경력 쌓고 그거를 통해서 회사에 오퍼 받고 그리고서 회사에서 H1 스폰서 해주고 그래서 H1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으로 바꾸고, 예, 이게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것. 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시고는 사실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경력이 어떻다, 내가 뭐를 했다, 뭐 내가 영어를 얼마큼 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칭을 해봤자 이게 안 되면은 다 쓸데없는 짓이죠. 뭐 자격증을 여러 개 있으면 뭐합니까? 뭐 집이 뭐 몇 채가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비자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취업할 때 개인 능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인데, 미국에서 취업 시에 필요한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영어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영어 중요합니다. 영어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취업하는 분들 또는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직장을 미국 회사로 잡게 되는 경우의 퍼센티지, 한국에서 바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5%에서 10%. 네. 90%에서 95%는 전부 다 첫 직장은요, 미국에 있는 한인 기업들이나 한상 기업들에서 잡게 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의 경력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어떻다가 아니라 아무런 검증된 자료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 내가 10년을 일하고 20년을 일했지만 그게 미국에서 봤을 때는 큰 경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애들하고 같이 일해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추천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초로 해갖고 누가 리퍼를 해주거나 무슨 컨퍼런스 콜이나 레퍼런스 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이중 언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뽑아주는 게 대부분이지, 심지어 미국의 유학생들, 저희가 이제 2005년서부터 지금 12년, 13년 됐는데요. 미국에서 저희처럼 유학생들이나 한국에 계시는 분들 취업시키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설립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하는 HR 회사가 3개 있습니다. 뉴욕에 2개, 뭐 LA 하나 있는데 전부 다 영주권자고 3년차 이상의 경력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뉴욕에 있는 조금 더 오래된 회사는 100% 한국 지상사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리나 유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HR 회사가 도와준다라는 컨셉 자체가 없어요. 미국 회사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엔트리는요 어떻게 뽑아가냐면 이렇게 스태핑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큰 회사에서 학교로 직접 가가지고 직접 뽑습니다. 언제 뽑냐면 3학년 때 다 뽑아가요. 3학년 때 뽑아가지고 여름 인턴십 시키고 그 중에서 똘똘한 애들을 4학년 올라가기 전에 다 오퍼를 줘버려요. 너 1년 후에 졸업하면 우리 회사 와라. 석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석사 1년차 가면은 그때 들어가자마자 잡페어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 인터뷰하고서 내년 여름에 우리 회사에서 인턴 해봐라. 그때 인턴하고서 작업부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신입사원을 뽑는데 스태핑이나 HR 회사가 끼어든다라는 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미국에. 근데 미국 취업하면은 모든 분들이 영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해보면 실제로 미국 취업을 할 때 영어가 물론 중요하죠. 예.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미국에서 취업을 하실 때 영어를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첫 번째 미국 회사로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애들도 한 40%, 30% 정도, 40% 정도는 미국 회사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요, 대부분 대학교 때 미국에 온 친구들은 잘 못 가고 초등고등학교 때서 미국에서 잘한 애들. 예. 그러니까 영어가 네이티브인 거죠. 그래도 그 친구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걔네들은 한국말을 못하지만 심지어 초등학교 때고 유치원에 온 애들도 뭐냐면은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걔네들은 완전히 미국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분은 뭐예요? F1이에요. 학생 비자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공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훨씬 못했던 애는 시민권자여서 걔는 구글에 들어가는데 나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면접을 해도 얘는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비자 스폰서가 해줘야 되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런 친구들이 미국 회사 그래도 좀 가요. 전공이 매칭이 돼가지고 또 인턴 미리미리 해가지고 전공을 살린 친구들 같은 경우죠. 나머지 대학교 때 간 친구들은요, 미국 회사의 첫 직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잡으려면 반드시 2, 3학년 때 해결이 돼야 돼요. 2, 3학년 때 다 결정이 됩니다. 4학년 때 졸업을 하는 순간은 더 이상 취업이 안 돼요. 네, 그게 미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학 전공 좀 중요하죠. 대학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GPA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공 좀 중요하고요. 레주메 인터뷰는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레주메 리뷰 해주면 되고 인터뷰 교육 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력이에요. 미국은 뭘 따지냐면 경력을 따집니다. 너 뭐 해봤니? 대학교 1학년 때 뭐 했고 2학년 때 뭐 했고 3학년 때 뭐 했니? 또 한국에서 뽑아가려고 하면 한국에서 뭐 해봤니? 이 경력이 미국 경력이 필요한 거죠. 특히나 신입들도 이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나 추천이죠. 미국은 다 리퍼, 인터널 리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가 오면 공채가 없잖아요.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게 원서를 어디다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황당한 거죠. 우리나라는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삼성전자에서 원서를 받으니까 원서 사가지고 이력서 써서 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 시험 봐라. 미국은 없습니다. 네.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다 수시 채용이고. 그리고 엔트리는 다 어디서 뽑아갑니까? 학교에서 와서 다 캠퍼스 리크루터가 와서 뽑아가죠. 각 회사마다 어떤 잡이 있어요? 캠퍼스 리크루터라는 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잡이죠. 걔네들은 뭐 하냐면 삼성전자 내가 직원이긴 하지만 2학년, 3학년들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인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 캠퍼스 리크루터의 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간다는 거는 예전에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좋은 학교일수록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캠퍼스 리크루터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취업사에 대해서 본다면. 그런데 최근에는 뭐가 있어요? H1 비자가 추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인터내셔널들은 인턴 잡도 어플라이를 하지 말라고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왜 그럴까요? 회사에서 얘를 인턴을 시켜봤어요. 하버드를 가가지고 한국인데 너무 똑똑해요. 그래갖고 인턴을 시켜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너무 잘해요. 코워크도 잘하고 뭐 동료들하고도 호흡도 잘 맞고. 그래갖고 얘를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OPT 때 우리 회사로 불렀어요. 취업을 시켰어요. 연봉 뭐 8만 불 주고. 그러면 이제 리걸에서 H1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첨을 해요. 추첨해서 갑자기 떨어져요.
이거는 회사가 크고 작고의 이슈도 아니고 얘가 하버드를 나왔건 뭐 어디 지방대를 나왔건 그거의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뺑뺑이에요. 3대 1이니까. 추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인턴 3개월 키우고 회사에서 봤을 때는 OPT 6개월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일 시킬만 했더니 회사의 잘못도 아니고 얘의 잘못도 아니고 갑자기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이게 딱 탈락이 돼버리니까 탈락되는 순간 얘 나가야 됩니다. 물론 OPT가 남아있지만 회사는 더 이상 얘를 채용하지 않아요. 정규직원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외국 학생들의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본 글로벌 기업들, 미국의 큰 기업들은 외국 학생들을 안 뽑아버립니다. 처음서부터 인턴을.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뭐 개인 능력도 준비를 많이 못한 것도 있지만 이게 H1이 추첨이 되면서부터 그래도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3대 1이니까 3명 중에 1명에서 2명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학사보다는 뭐가 유리할까요? 석사가 유리한 거죠. 예, 석사가 2만 개의 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쓴 칼럼이나 이런 걸 혹시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추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FTA 하면서 지금 FTA 재협상 한다고 계속 논의가 나오는데, 이 H1 비자 쿼터를 15,000개를 따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걸로. 호주가 15,000개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H1 비자를 따로 15,000개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FTA 협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호주는 그래서 15,000개를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이 추첨에서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월 달에 넣고 8월 달에 넣고 아무 때나 그냥 매칭만 되면 H1 비자 바로 나서 바로 날아갑니다. 호주 애들은. 싱가폴, 칠레 2,000개 몇천 개씩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못 받았어요. 끝내. 발표도 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H1B를 1년에 몇 개를 신청하냐면 많이 신청한 애가 7,000개, 적게 신청한 애가 5,000개입니다. 그러니까 15,000개 받았으면은요. 오늘 해갖고 한 달 있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기다렸다가 저쩌고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자 얘기는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자, 능력으로 따지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경력입니다. 네, 경력이에요. 미국 경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문직 경력이 필요한 거죠. 상대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기업 매칭인데, 기업 매칭은 공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뭐를 뒤져보냐면 유학생들도 우리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도 아주 많아요. 네, 몬스터, 커리어 빌더, 인디드 굉장히 많은 잡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의 경력직들만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영주권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올려가지고 인터뷰가 왔는데 저 혹시 한국에 있습니다. 혹은 제가 지금 학생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인터뷰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스폰서 안 하겠다는 거죠. 왜? 똑같은 이슈가 벌어지예요. 스폰서를 해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서 추첨해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고 또 일단 스폰서 자체를 싫어합니다. 회사에서. 왜냐면 자기네 회사 정보가 다 이민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매출도 들어가야 되고 인원수도 들어가야죠. 넷 프로핏 다 세금 보고서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냐는 거죠. 귀찮게.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서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몇 개월을 기다려갖고 했는데 얘가 일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폰서를 잘 안 해줍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이 너무나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에서도 얘를 너무나 채용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예. 추천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천입니다. 미국은 다 추천이에요. 예. 거의 다 추천입니다. 그래서 신입도 추천, 경력도 추천, 예. 다 아름아름이에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회사 내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리가 하나 ቢ었는데 혹시 너 아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추천을 받아봐라. 인터널 리퍼라고 우리 부르죠. 인터널 리퍼가 제일 좋습니다. 예. 이 한 자리 남은 게 외부로 공개가 안 돼요. 심지어 국세청, IRS 이런 거 있잖아요. 국세청에 자리가 나면 외부로 공개가 안 돼요. 다 국세청 직원들끼리 아름아름 해가지고 아는 애들 데려다 다 꽂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리저너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추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다가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픈이 돼요. 밖으로. 그러면 이제 국세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저희 이제 학생이 국세청에 IRS에
2만 몇천 대 1이 2만 몇천 대 1. 우리나라에 무슨 뭐 천 대 1, 이거는 유도 아니에요. 일단 이력서가 2만 개가 들어와요. 자리 하나가 났는데. 물론 거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력서도 있겠지만, 그리고 시험을 가서 4시간을 봅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맨날 이런 보는 시험이 아니라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뭐 필기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는 2만 대 1, 뭐 몇 천 대 1 이거를 뚫어갖고 들어가기는 진짜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누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미국에서 힘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뭐가 없어요. 네트워크가 부족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한국은 그래도 뭐 아빠 친구, 뭐 삼촌, 뭐 교수님, 뭐 아는 사람 뭐 이게 있는데, 미국에 호롤란신 가가지고 아는 사람이랑 공항 픽업 나온 뭐 또 친구 뭐 아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바빠요. 예. 그러니까는 누구 이렇게 아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제일 깜짝 놀란 게, 이제 이 일을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저는 뭐 변호사 하다가 교수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취업의 취자도 잘 모르고, 미국에서도 저도 로펌에 1년 좀 남짓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똑같이 F1에서 뭐 L1 때 그냥 인턴 잘 가가지고, 그때 IMF 때였기 때문에 일 엄청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조건으로 데려가 준다고 하니까는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교수에 나가지고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는 이 취업 시스템을 저도 전혀 몰랐어요. 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왜냐하면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 취업 의뢰를 들어오시는 분들의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분이 왜 취업이 안 돼? 뭐 다 좋은 대학, 한국에서 다 인류,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다 대학원, 너무 좋은 대학원 나오셨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미국 경력이 없어요. 아니면 영주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가 늘기 때가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다 해보다가 그냥 아무데로라도 일단 내가 일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분하고 이 회사하고 매칭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야, 이분이 조금 더 이걸 누가 가이드를 해줬었으면 제대로 된 미국 회사로 가가지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추천이 많이 부족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자.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개인 능력. 개인 능력 중에서 영어의 어떤 비중보다는 전공이나,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공을 굉장히 강조드렸는데요. 경력이 전공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지만,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한 7년을 일을 했다. 그러면은 7년 경력이 학사 학위와 유사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achelor Degree Equivalent Apply를 해가지고, 경력 한 6년, 7년이면은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H1 비자를 회계사로서 일을 하셨으면 회계 쪽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니까 꼭 내가 전공이 다른 전공이라고 할지라도 경력이 있으면 경력으로 매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능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 매칭인데, 기업 매칭은 공채가 없고, 그리고 학부 때 또는 대학원 때 학교에 오는 사람들, 회사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다 추천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분야가 이제 저희가 좀 강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사 교육을 1999년서부터 우리가 시켰고, 미국에 가서도 회계사 교육을 먼저 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제 강의를 듣고 회계사가 된 친구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미국 회계사들. 한국, 미국 통틀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미국 회계법인들에 다 웬만한 자리들에 있죠. 예, 나이가 적건 많건. 그리고 상대적으로 회계 쪽이 한국 분들, 외국 분들이 들어가기가 편한 분야입니다. 가장 좋은 분야는 어디냐면, 이게 H1B 신청 순인데요. 가장 좋은 분야, 1등서부터 5등까지는 다 뭐예요? IT예요, IT.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전공을 뭘 하셔야 되냐면은요, 전부 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1B 85,000개 중에서 인도가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은요, 인디아 있잖아요, 인도가 68%를 가져갑니다. 놀랍죠? 6%가 아니라 7%가 아니라 7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87, 50명, 한 5만 몇천 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인도예요. IT 다 인도입니다. 어느 회사를 가거나 IT 섹션은 전부 다 인도 애들이 꽉 잡고 있어요. 발음 후지지만 영어가 되고, 인건비 굉장히 싸고, 머리 좋고, IT 강국이고, 또 경력이 인도에 있으면서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미국 일을 해봤기 때문에 경력 넘치고.
그래서 IT 오프닝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일 많고 미국에. 그리고 영어적인 배리어가 가장 낮은 분야 중에 하나고. 예, 영어는 좀 덜해도 그 컴퓨터 용어로 우리가 많이 대화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항상 있는 게 어카운턴트 오디터예요. 텍스. 숫자 갖고 하는 거죠. 1등서부터 100등까지 쭈루루 항상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뭐 인사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영어를 가지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해요. 그러니까는 숫자 갖고 하는 거 또는 기술적으로 하는 거, 디자인 이런 것도 괜찮아요. 디자인 분야, 예, 디자인 분야, 건축 이런 분야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축도 어떤 캐드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간호사분. 근데 이제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냐면 간호사가 준학사, 미국은 이제 3년제 뭐 이래가지고 이게 H1B가 되냐 안 되냐 갖고 막 이슈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거의 모든 병원에서 H1 스폰서를 다 없애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RN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도 막 취업이 안 되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간호사 오퍼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예를 들면 30대다. 갑자기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금 공부해서 코딩을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은요, 인도 애들이 너무 싸요. 경력 있는 애들이. 시간당 3불 받고 일합니다. 5년 차들이. 기본 시급이 10불, 11불인데 일단은 그렇게 받고 6개월 일하면 자기가 8만 불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능력만 보여주면 얘는 무급으로도 일을 해요. 일단 인도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그러니까 IT로 우리가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연봉이 안 맞고, 처음에 그럼 우리나라의 5년차들을 데려가서 돈 안 받고 한 1년 일하세요. 안 해요, 우리는. 야, 내가 여기서 1억 5천씩 받았는데, 뭐 1억 이상 받았는데 10년 일해가지고, 야, 내가 돈도 하나도 안 받고 1년 일을 하라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30대 지금 저기 여기서 코딩을 배워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취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회계는 미국 회계사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회계 쪽은 많은 한국 기업들, 예,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예, 한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회계팀은, 마케팅팀, 세일즈팀은 전부 다 미국 애를 쓰더라도 회계팀은 꼭 한국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대기업들 전부 다 회계팀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재무팀하고. 왜? 일단 첫 번째 한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예, 한국 기업에도 리포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너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회계팀만큼은 한국 사람인, 제일 믿을만하고 나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편한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회계사도 한국 사람을 쓰려고 그래요. 내가 감사를 받을 때도 미국 애들이 와서 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 뭔가 이런 거 좀 봐줘. 뭐, 이런 건 뭐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지, 조그만 회사에서, 왜냐면 피가 한국 회계사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가 얘기가 잘 되잖아요. 아, 이런 거는 조금 뭐 이렇게 넘어가자. 뭐 저거는 뭐 자료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 시장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일하는 경력이나 미국 회계법인에 일하는 경력이나 퍼블릭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일을 합니다. 오디시면 오딘 일을 하고, 텍스면 텍스 일을 하고, 컨설팅면 컨설팅 일을 하고, 여기서 한 3년 한국 회계법인에서 한 3, 4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회계법 옮겨가는 건 굉장히 수월해요. 그냥 경력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미국 회계법인하고 의사소통이 됩니다. 너 프로그램 뭐 써봤니? 너 무슨 프로젝트 해봤니? 뭐 어떤 컨설팅 해봤니? 밸류에이션 할 때 어느 회사 뭐 몇 개월 만에 해봤니? 뭐 이런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얘의 능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 회사에서. 영어를 떠나서. 예. 근데 한국에서 막 가는 사람들은 이런 의사소통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이제 3일회계 법인은 PwC랑 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3일에서 내가 10년 일을 했는데 이런 경력이 많이 인정이 될 것이냐? 많이 인정되지 않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회계법인이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한국 회계사가 훨씬 어렵거든요. 미국 회계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반면에 문제가 뭐예요? 한국 기업들은 나이를 봐요. 미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경력을 보는데 한국 회사는 나이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이중고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핑크빛이고 무슨 뭐 이게 미국 가면 뭐가 잘 될 것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내 뭐 주말 시간이라든지 뭐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지만 근데 그런 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미국에 가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모든 분들이 기가 커가지고 야, 미국은 절대 가면 안 되는 나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회사들입니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년 그냥 안식연차 미국에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 분들이 도움을 달라고 하는 분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엔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받은 분들을 이제 취업을 시키기 시작했고 교육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일본 어떤 학원이 한국 사람 한 10대 명을 데려다가 학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상한 데서 영상학 건물 4층에 서 교육을 시키다가 10,000불씩 받고 3개월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오밤중에. 일본 분이었, 타케시라는 그 일본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서 식당에서 시작을 했죠. 한 3번, 4번 거절하다가 그러던 게 이제 학원이 됐고 그분들이 이제 50 넘으시고 60 되신 분들이 합격을 하시니까 아마 20, 30대들이 와서 하라면은 그냥 인터넷 강의 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50, 60 되신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고대 선배님도 계셨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인생을 많이 바꿔놓은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 그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되니까 진짜로 합격을 많이 하셨어요. 60 되신 분도 합격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야 나이가 60인데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 저는 되게 한국식 마인드로 야, 이제 60이면 리타이어를 해야 될 나이인데 인재 CP를 공부한다고?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미국이더라고요. 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처음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 세무법인도 만들고 저희 이제 뭐 법무법인도 만들고 해서 오늘은 이제 이 플러스 코리아라는 이제 HR 회사가 주가 돼서 취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죠.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거는 J1 비자가 있다는 거죠. 네, J1 비자. 이것도 전공을 봅니다. 그래서 인턴 트레이니. 트레이니는 졸업하고 나서 1년 이상.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 18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인턴은 1년 미만. 예, 전공 매칭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갔던 뭐 비칭 프로페서도 전부 다 뭐예요? 다 J1입니다. 예, J1.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적인 경우죠. 제가 미국에서 취업할 때 이 경우고,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예,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토대로 해서 졸업하기 전에 오퍼를 받고, 하자마자 OPT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제대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OPT 기간 동안에 H1이 들어가서 H1으로 신분이 바뀌고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미국에 가서 학부서부터 다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돈도 돈이거니와 학부서부터 다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고 다 좋은 MBA를 가시기도 어려워, 좋은 석사를 가시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뭐 GMAT도 봐야 되죠. 뭐 또 좋은 석사를 가면은 뭐가 문제냐면 물론 좋은 석사 가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뭐 절대로 이거를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학교는 좋은 데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취업만을 내가 목표로 한다면 굳이 꼭 좋은 대학을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은 특히나 퀘스천이에요. 예전에는 좋은 학교로 많은 캠퍼스 리크루터가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저희 같은 스태핑 회사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기회예요.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만 기회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스태핑 제3자는 인터널 리퍼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제자니까 하나 이렇게 추천. 이게 단데 그 회사에서 직접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인턴을 뽑아버리니까 그거는 그 학생이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점점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H1 이슈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아예 안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공식적으로 빅 어카운팅 폼 큰 회계법인들 4개는 공식적으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 인턴 어플라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몇 명씩은 뽑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안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뽑기는 뽑습니다. 근데 예전에 10명 들어갔다 하면 지금은 1명, 2명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컨설팅 펌은 말할 것도 없고 IB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뽑으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컨피덴셜한 것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OPT 한 6개월을 시켜갖고 다 해놨는데 갑자기 H1 해갖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 이슈가 있어갖고 10명을 뽑았는데 3명은 추첨이 되고 7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는 3명도 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차별이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자기네 잘못도 아닌데 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기회를 예전에 잡았던 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요. 예. 물론 아직도 기회는 있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뽑긴 뽑아요. 예. 공식적으로 안 뽑는다고 했지만 무조건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유타하고 얘기하고 가서 인턴 제대로 해서 하면 H1 해주거든요. 왜냐면 안 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가 유학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뭘까요? 이거예요. OPT입니다. 그 OPT라는 시기를 내가 겪을 수가 있어야지만 정식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학연수를 한다. 어학연수는 10년을 해봤자 OPT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내가 아무리 오래 해갖고는 취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OPT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OPT를. 근데 이 OPT를 받으려면은요, 조건이 뭐냐면 미국에서 1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공부가 끝났을 때 마쳐야 돼요. 뭐가 complete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짧은 게 certificate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대학들, 그러니까 UCLA, 뭐 UC Berkeley, 뭐 이런 큰 대학들은 1년 certificate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어요. 학위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자격증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연수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 1년의 연수 과정이 끝나면 미국에서 1년 동안 네가 공부했으니까 1년 동안 실무를 쌓을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이게 OPT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를 하고요? 공부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경력을 쌓아야 된다고요. 이 1년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근데 이제 인터뷰하러 가실 때 취업 준비하러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원칙은 공부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제 기회가 되면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러면 익스피리언스를 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곳이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곳이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할 거다. 그럼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교수님들이 있는 대학, 그리고 내가 논문을 뭐를 쓸지를 봐서 그 교수님이 있는 대학을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계학에다 그러면 U of Texas 이런 데 아주 좋은 학교예요. 예? 근데 내가 취업을 하려면 굳이 텍사스로 가시면 안 돼요. 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대도시로 가셔야 돼요. 내가 오전 오후에는 일하고 저녁에만 학교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내가 1년 동안 경력을 쌓으실 수가 있어요. 이 경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OPT를 해서 돈을 받는 거죠. 물론 내가 MBA나 이런 걸 하면은요, 내가 이 1년 또는 1년 반 MBA를 하는 동안에 CPT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CPT라는 걸 통해서 돈도 받습니다. 예, legally. 예, 돈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certificate는 CPT를 안 줍니다. 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은 UCLA,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는 버루 칼리지, 이런 큰 학교들하고 제휴가 되어 있는데, 학비가 일단 싸죠. 학비가 뭐, 비싸지 않습니다. 1,000만 원 넘어가지 않아요. 미국 학비 치고 굉장히 뭐, 한 1,000만 원 정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자마자서부터 일을 하셔야 돼요. 가자마자서부터. 그리고 CPA가 있으시면 좋고,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졸업하기 전에 회사가 결정이 돼서 OPT를 하고, H1 비자로 바뀌는 거죠. 물론 서티피케이트를 가셨는데요. 내가 학사학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1년 동안에 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요? H1B를 한번 넣어볼 수가 있겠죠. 한국 학사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회가 있으시다고 보셔도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서티피케이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MBA로 가시는 거죠. 서티피케이트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전공이 뭐가 있으셔야 될까요? 학부 전공이 무조건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뭐 회계학 뭐 이런 것이어야 돼요. 왜냐면 서티피케이트이 뭐가 아니니까. 학위가 아니니까 H1B를 뭘로 매칭을 해요? 한국 대학 학위를 갖고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ertificate은 여기서 심리학을 전공하셨다. 그런 분은 가시기 어려워요. 아니면 심리학 전공이지만 내가 회계나 무슨 회사에서 회계 쪽이나 뭐 아니면 뭐 경영 뭐 이쪽으로 6년 이상 경력이 있다. 이러면은 전공을 이제 심리학이 아닌 회계학이나 뭐 경영학으로 이퀴벌런트하다고 어플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비자가 안 나오는데 뭐 하러 가서 OPT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certificate은 처음서부터 내가 한국 전공으로 영주권도 가고 한국 전공으로 H1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한국 전공이 경영 쪽이 아니다. 뭐 경영, 경제, 뭐 무역 이런 쪽이 아니다. 뭐 인문학이다. 법대는 뭐 애매하긴 하지만 뭐 가끔 회계법인의 법무팀으로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동문학 이게 되게 애매해요. 동문학은 어디 참 독일 회사에 도거가 꼭 필요한 직무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 회사 찾기는. 오히려 일본어는 조금 있어요. 일본어는. 근데 일본어 찾기도 좀 어렵긴 한데 그런 분들은 전공을 바꿔버리는 거죠. 석사로. 예, 석사 전공을 경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럴한 게 MBA예요. 예, 다 매칭이 됩니다. 이거 회계, 무슨 뭐 경제, 은행, 뭐 보험회사 아무데나 매칭이 되는 게 MBA예요. 예, 예, 비즈니스죠. 보통 1.5년입니다. 1년, 1.5 year고 MBA 좋은 거는 보통 중간에 CPT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년, 맥시멈 1년 동안 내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OPT가 되고 그 다음에 H1B가 되는 거죠. MBA 뭐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본인이 정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학교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몇 개 큰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리서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가 이슈가 돼야 되냐면 비자 하는데 이슈가 없는 리걸리 이슈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입학하기가 어렵지 않아야 될 것이고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될 것이고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몇 대학들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예. 그 대학들이 해보니 CPT 받기도 편하고 OPT는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학교를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가도 되고 졸업을 하는데 막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그러나 뭐 교수진은 다 미국 애들이고 그래서 영어 공부는 자동적으로 되고 뭐 등등 그리고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인턴을 할 수가 있고 경력을 쌓을 수가 있고 이런 대학들을 선정을 해서 몇 개 대학들을 이제 우리가 컨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대학들로 하셔도 되고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예. 왜냐면 프로세스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꼭 MBA는 예를 들면 NYU에서 하고 싶다.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MBA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 쪽에서 취업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선택이죠. MBA는 조금 입학 요건이 제일 약한 데는요, 토플 61점도 들어갈 수 있는 MBA가 있습니다. 예. 토플 61점이면 되게 낮은 거더라고요. 예. 저는 뭐 600 몇 점일 때 이걸 시험을 봤어가지고 감이 없는데 61점이면은 낮은 것 같아요. 예. GMAT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MBA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경력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거의 진행이 잘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일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뭐 이주공사들에서 뭐 비숙련도 하고 그쵸? 뭐 닭공장 이런 데 가서 맨데토리 1년 일을 해봐라 뭐 근데 저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거는 뭐 닭공장에서 1년 일을 하는 게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끝나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해야 되면 다 대도시로 다시 가야 되고 뭐 그리고 요즘 또 이게 비숙련은 거의 좀 영주권 나오지도 잘 않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래서 이쪽 만약에 영주권은 또 저희 로펌에서 따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뭐 대단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자격이 되시고 그러신 분들은 뭐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가 막 뭐 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1이 있을 거고요. F1 중에서 Certificate하고 MBA가 있는데 Certificate 학부 전공을 보셔야 되고 MBA 학부 전공 보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석사로 바뀌는 거고 또 석사로 바뀌면 아무래도 또 H1B 받기에 또 석사 캡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다만 학비가 거의 2배가 넘죠. MBA가. 왜냐면 MBA는 학위니까는 이거는 Certificate에서 1년밖에 안 되고 또 학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MBA는 학비만 뭐 2천 몇백만 원이 되니까 2천만 원이 훨씬 넘으니까 3천만 원 가까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죠.